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 안에 배우는 포토샵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20분 투자로 포토샵 2024의 다양한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포토샵은 선택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 툴이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선택 툴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 툴인데요. 이 사각형 선택 툴은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점선 상태의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사도 할 수 있고 이동 툴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 원형 선택 툴이 있죠. 원형 선택 툴은 이렇게 원형으로 된 물체를 선택할 때 클릭 드래그해서 원형 물체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선택 툴은 단점이 있죠. 원형과 사각형 모양만 선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물체가 사각형과 원형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있는데 그런 모양들을 선택을 할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선택 툴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우선 무브 툴 아래에 있는 라쏘 툴과 폴리곤 라쏘, 마그네틱 라쏘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쏘 툴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처음에 찍은 자리와 자동으로 연결되고 그 안쪽이 선택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을 하시면 그 부분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라쏘 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폴리곤 라쏘가 있죠. 이 폴리곤 라쏘는 내가 클릭하는 위치마다 직선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선택이 되죠. 자, 지금 이 액자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액자가 지금 삐뚤게 놓여 있기 때문에 사각형 선택 툴로 선택하게 되면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폴리곤 라쏘를 이용하게 되겠죠.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선이 연결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위치마다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사각형이 아닌 물체도 직선으로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기후 관측기인데요. 자, 여기도 곡선 부분이 없고 전부 직선 부분이죠. 이런 것도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폴리곤 라쏘를 이용을 해서 직선 모양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폴리곤 라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 툴마다 각자 사용하는 용도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클릭만 해서 원하는 물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로 붙인 다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컨트롤 T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마치 원래부터 이 위치에 있던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게 선택 툴의 용도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선택 툴이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그네틱 라쏘라고 있죠. 자, 이것은 컬러가 분리되는 곳은 자동으로 선택 부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클릭하거나 드래그 할 필요 없이 마우스만 그냥 움직여 주시면 자동으로 붙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확대를 하고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그네틱 라쏘를 선택한 다음 배경에 있는 컬러와 지분 컬러가 다르죠. 경계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를 그대로 움직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의 경계 부분에 자동으로 자석같이 붙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컬러가 구분이 되는 곳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컬러가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자, ESC 키 누릅니다. 자,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배경도 하얀색이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 라소는 컬러가 완전히 구별된 그런 물체의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오브젝트 셀렉션이 되겠죠.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 툴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에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확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그림 위에 얹게 되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가 어떤 것이 될지 포토샵에서 미리 예측을 한 다음 그 물체를 분홍색 테두리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과가 같이 담겨져 있더라도 각각의 사과를 포토샵에서 판단을 해서 따로따로 구역을 선택을 해주죠.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사람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 사과 위에 얹고요. 분홍색 테두리가 생겼죠. 자, 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고 복사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사과와 여기 있는 작은 사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물체 위에 그냥 얹게 되면 각각의 물체를 따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지만 동시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동시에 선택할 물체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감싸줍니다. 그러면 포토샵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 구역 안에 선택할 물체가 어떤 것이 될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물체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사과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그림에 얹으면 이렇게 접시라든지 토마토를 각각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바깥쪽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토마토 전체와 접시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구역 안에 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툴로 컨트롤 C 하신 다음 이렇게 필요한 곳에 컨트롤 V로 붙여서 간편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퀵 셀렉션이라고 있죠. 이 퀵 셀렉션은 내가 클릭한 그 주위에 비슷한 컬러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 마우스 포인터가 지나가는 위치 주위에 있는 비슷한 컬러들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클릭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도 완벽하게 선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이용을 해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아직은 인공지능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활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직 밴드 툴이죠. 자,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퀵 셀렉션 툴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퀵 셀렉션 툴은 내가 직접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지만 이 매직 밴드 툴, 즉 마술봉은 한 번 클릭으로 그 주위의 색을 전부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 주위가 선택이 되겠죠? 그 대신 내가 클릭한 그 위치의 주위에 있는 비슷한 색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서 주위에 비슷한 색을 선택하는 퀵 셀렉션 툴에 비해서는 여러 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Shift를 누르고 동시 선택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셔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느 정도 비슷한 색을 비슷한 색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여기 있는 톨러런스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이 톨러런스 값이 올라갈수록 100으로 올려볼게요. 적당히 비슷한 색도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인식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는 톨러런스 값을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배운 선택 툴들이 포토샵의 선택 툴의 기본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이 확연하게 구분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하려는 물체에 따라서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기가 있는데요. 손과 손 사이에 뒷배경이 보여야 되죠. 자, 이런 작은 공간이라든지 아주 좁은 틈새라든지 또는 이런 머리카락 부분, 이런 거는 제대로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인형 같은 경우도 아래쪽이 눈과 겹쳐져서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할 경우 이런 부분은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털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나비 같은 경우도 나비 몸체는 잘 선택이 되겠지만 더듬이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만으로는 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앞서 배운 여러 가지 선택 기능들을 동원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엄마와 아기가 있는데요.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오브젝트 선택 툴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이 중간에 배경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선택이 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애기 다리와 엄마의 팔 사이에 좁은 구역도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았죠. 다른 곳에 합성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선택이 돼야 좀 더 깔끔한 합성이 되겠죠. 자, 그때 여기 있는 라쏘, 폴리곤 라쏘, 마그네틱 라쏘라든지 또는 퀵 셀렉션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라쏘 툴을 이용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뚫려서 뒷배경이 보여야 되죠. 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라쏘 툴로 그려주게 되면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선택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동 툴로 움직여 보시면 자, 그대로 여기는 남아있고 여기는 뚫려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외를 시켜야겠네요. 자, 똑같이 라쏘 툴로 Alt 키 누르고요. 이 부분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겠죠. 자, 잘못해서 8까지 선택됐어요. 그럴 때는 또 Shift를 눌러서 다시 합쳐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되도록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기 발가락 부분도 선택이 조금 덜 됐네요. 자, 그러면 또 Shift를 누르고요. 발가락 부분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수정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도 선택을 해볼까요? 자, 똑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확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선택이 된 것 같은데 부분 선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연결이 끊어져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퀵 셀렉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는 구역이 너무 넓죠. 자,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있는 브러쉬 크기를 누르시고요.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더 작아지네요. 자,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실 때는 라쏘 툴 같은 걸로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전부 빼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부족하죠? 자,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선택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포토샵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선택을 그만큼 정교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Shift를 누르고 또 이 구역 선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 뒷다리 부분은 선택이 안 됐죠. 그러면 또 여기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또 선택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정교한 선택을 할수록 나중에 합성을 했을 때도 위화감 없이 아주 잘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한번 얹어볼까요? 컨트롤 C 한 다음 자, 여기 있는 고양이 사진 위에 얹어볼게요. 컨트롤 V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T 하셔서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죠? 자, 그 다음 고양이 코 위에 얹어볼까요? 더블 클릭 고정했습니다. 자, 어때요? 위화감이 전혀 없죠? 자, 그만큼 정교하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간단한 합성의 경우는 여기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좀 더 정교한 선택이 필요할수록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 2024의 선택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선택은 숙달이 얼만큼 되었느냐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포토샵 2024의 밝기와 컬러 조절 메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에서 밝기와 컬러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메뉴들이 전부 밝기와 컬러 조절에 대한 메뉴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진 후보정이라고 하면 밝기 조절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는 레벨과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조절해 주셔도 일반적인 사진은 거의 밝기 조절이 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라이트룸이나 캡처원 같은 전문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사진의 경우는 이 레벨과 커브만 이용해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레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을 여시게 되면 이 사진의 전체 밝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격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르죠. 이 픽셀들이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픽셀이 워낙 작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대로 바꾸게 되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사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최고 배율까지 올리게 되면 12800%죠. 이 사진은 100%가 되겠습니다. 이 픽셀이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100%로 보게 되면 픽셀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확대되면 픽셀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픽셀 하나하나에 밝기가 있겠죠. 자, 이걸 다 블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블록들이 모여서 전체 사진을 이루는데 이 블록 하나하나에 밝기가 있겠죠.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레벨에 들어가시면 있는 이 밝기 단계는 제일 어두운 곳이 0이고요. 제일 밝은 곳은 25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밝기 단계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픽셀 하나하나가 제일 어두운 픽셀, 즉 블랙인 픽셀들이 여기에 하나씩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보면 까만 픽셀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까만색 픽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 있겠죠. 자, 그런 픽셀들이 모인 곳이 지금 여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까만색 픽셀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은 뭐죠? 이쪽은 제일 밝은 색, 화이트가 되겠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등 안에 있는 밝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하늘에도 밝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는 화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많지가 않고요. 주로 어두운 부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이런 픽셀들의 밝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포인트 삼각형들이 보이죠? 제일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 단계를 기준으로 어두운 쪽에 지금 많이 쏠려 있네요. 그래서 사진이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의 밝기를 올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화이트인데요. 이 화이트를 표시하는 포인트를 잡고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이트를 표시하는 지점이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위쪽이 전부 화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넓어지겠죠. 자,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때요? 좀 더 넓어졌죠? 여기 있는 이 전체 구역을 고무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 화이트 부분을 이쪽으로 움직였었죠? 자, 그러면 화이트부터 블랙까지의 이 구간이 당겨져서 오른쪽으로 붙어버리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진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넓어지게 되면서 어두운 부분도 우측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밝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레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어두운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이었고요. 만약 사진이 너무 밝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밝은 사진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밝게 찍혔죠. 자, 이때도 레벨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레벨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밝기 분포가 중간을 기준으로 밝은 곳에 전부 쏠려 있고 어두운 부분은 없죠. 좋은 사진은 어두운 곳도 있고 중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는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대비가 있어야 선명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두운 부분이 없어서 날라 보인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조절하는 방법은 앞서는 어두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펴주기 위해서 밝은 부분을 좌측으로 움직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을 좀 더 넓게 펴주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어두운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어두운 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전체로 퍼지게 되겠죠. 자, 프리뷰를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나무숲 사이사이가 전부 디테일이 살아나고요. 사진 자체가 좀 더 선명해 보이죠. 하지만 원래 사진은 앞쪽에 뭐가 끼어 있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러는 거죠. 자, 프리뷰 상태에서 OK 합니다. 자, 다시 레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쪽으로 몰려있던 전체 분포가 전체적으로 퍼져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밝기만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어둡기만 조절할 수 있죠. 밝기와 어둡기만 이용해서 전체의 밝기 분포를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들어가서 커브로 들어갑니다. 이 커브는 좀 더 세밀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사진을 또 하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진을 열어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밝기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레벨과 동일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커브의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밝기나 어둡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마우스로 이 그래프의 중간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자, 이 포인트를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사진 자체가 밝아지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어두워지게 되겠죠. 자, 원래 위치는 여기였어요. 이 그래프를 올려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밝기 분포가 그래프에 의해서 좌측에 있는 밝기 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있는 어둡기가 이 그래프에 의해서 해당 지점의 좌측 부분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비례 그래프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어둡기가 그대로 같은 위치의 어둡기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둡기가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여기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더 밝아졌죠. 자, 원래는 이쪽으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에 의해서 이곳으로 변형이 됩니다. 즉 밝기가 여기서 증가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도 전부 이만큼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밝아지겠죠.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잡고 아래로 내리면 밝기가 전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레벨과는 다르게 아주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밝기 조절하는 것이 커브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커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밝은 곳은 이미 너무 밝고요. 어두운 곳은 또 너무 어둡습니다. 자, 커브에서 분포를 보게 되면 어두운 곳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밝은 곳도 지금 많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어두운 곳을 살리기 위해서 밝기를 올리게 되면 이미 밝은 곳은 너무 밝아지고요. 밝은 곳을 어둡기를 낮추게 되면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지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또 어두운 곳은 너무 어두워져요. 자, 이렇게 밝기와 어둡기가 각각 따로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커브에 있는 그래프를 변형해서 밝기와 어둡기를 따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보면 밝아졌죠? 계단 같은 곳에 디테일이 전부 살아나게 되고요. 나무 숲도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햇빛을 받는 풀 부분이 너무 밝아졌어요. 자, 이럴 때는 밝은 부분을 낮추는 겁니다. 클릭을 또 하시면 포인트가 또 하나가 생기죠. 이 부분은 낮춰줍니다. 프리뷰를 꺼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밝은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어둡기만 살아나게 되겠죠. 자, 그러나 밝기를 너무 낮춰버리면 자, 컬러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죠. 너무 과다하게 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밝기와 어둡기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고요. 밝은 부분도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브의 경우는 레벨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레벨과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일단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다시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채도를 올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컬러가 잘 살아나지 않고 약간은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색 온도라든지 또는 주위의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컬러가 살아나거나 이렇게 칙칙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미지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색의 3요소죠.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가 되겠어요. 자, 일단 세츄레이션부터 조절을 해볼까요? 세츄레이션은 채도가 되겠죠. 사진에 있는 원색을 좀 더 올려주는 겁니다. 자, 세츄레이션을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컬러가 좀 더 살아나게 되죠. 프리뷰를 꺼볼게요. 켜보겠습니다. 자, 훨씬 더 상쾌해 보이죠. 자, 사진에 어느 정도 채도가 있어야 선명해 보이고 사진이 상쾌해 보이는데 채도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칙칙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는 채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사진 장비나 또는 DSLR을 이용해서 찍더라도 채도를 완벽하게 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진 작가분들도 전부 후보정에서 채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죠. 자,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채도는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츄레이션만 조절을 해주셔도 사진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 값이 있죠. 이 휴 값은 컬러를 바꿔주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는 않겠죠. 색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만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인데요. 자, 이거는 사진의 밝기죠. 이 라이트니스도 일반 사진에서는 잘 쓰지 않죠. 레벨이나 커브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주로 세츄레이션만 이용을 해서 사진을 간단하게 보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휴 값을 조절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사진이 너무 푸른기가 많이 돌죠. 자, 이럴 때는 휴 값을 조절해서 컬러를 약간 바꿔주게 됩니다. 휴 값을 조절하면 전반적인 사진의 컬러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좌측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초록색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노란색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의 컬러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이런 식의 느낌을 살리려고 컬러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겠죠.
휴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츄레이션이 주로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레이스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색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일일이 선택해서 바꾸기 어렵죠. 여기 있는 리플레이스 컬러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색이 완전히 구분된 색일수록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노란색 인형을 다른 컬러로 바꿔볼게요. 자, 노란색 컬러를 여기 있는 스포이드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노란색이 선택된 게 보여요. 자, 밝은 색으로 노란색 선택 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휴 값을 조절을 해서 색을 바꿔주게 돼요. 자, 움직여 볼게요. 자, 어때요? 색이 바뀌었죠? 그 대신 여기에 있는 하얀 부분일수록 색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어두운 부분일수록 덜 바뀌죠. 그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바꿀 색 범위를 넓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퓨즈니스를 이용을 해서 그 범위를 넓혀줘요. 그러면 노란색 비슷한 계열이 전부 밝게 바뀌면서 여기도 색이 적용이 되죠. 좀 더 높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퓨즈니스를 이용을 해서 범위값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 값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세츄레이션 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백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채도를 올려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색만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플레이스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 리플레이스 컬러의 경우는 이렇게 색이 확연하게 구분될수록 좀 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플레이스 컬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스포이드로 컬러를 찍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선택된 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죠. 자, 휴 값을 바꿔봅니다. 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퓨즈니스를 올려볼까요? 자, 그 다음 세츄레이션도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오렌지를 마치 자몽처럼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컬러가 확실하게 구분될수록 좀 더 제대로 된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의 밝기와 컬러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자, 이 방법들은 사진 보정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으셨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밝기나 컬러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셔도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후보정의 가장 기본이니까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 만에 배우는 포토샵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20분 투자로 포토샵 2024의 타입 툴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T라고 쓰여 있는 툴이 보이죠? 자, 이 툴이 글씨를 쓸 수 있는 타입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도화지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까만색 텍스트를 선택하는 선택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글씨를 쓸 수 있다는 표시인 기본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로렘 입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이 안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긁게 되면 선택이 되고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자, 글씨를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툴 팔레트에 보시면 폰트와 스타일, 크기,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폰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양한 폰트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폰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우측에는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이즈 조절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사이즈 조절 메뉴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원하는 사이즈를 클릭 드래그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입력한 대로 변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눈대중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자, 앞쪽에 있는 글씨 크기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손가락 양옆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키울 수도 있고요.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줄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눈대중으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아래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커서의 경우에는 글씨에 대한 조절만 가능하고요. 글씨를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툴 팔레트에서 무브 툴, 즉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은 워드 프로세서를 많이들 쓰시는데 포토샵을 왜 써야 할까요? 포토샵에서 글씨를 쓸 때의 장점은 글씨를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텍스트 커서를 클릭한 그곳 외에는 글씨를 옮길 수가 없죠. 엔터를 넘겨서 줄바꿈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 맘대로 가져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은 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전단,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포토샵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곳에 글씨를 가져다 놓고 여기 있는 타입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바꾸거나 사이즈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폰트 옆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스타일 부분을 누르시면 레귤러체, 이탈릭체, 볼드체, 볼드, 이탈릭체 이렇게 여러가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서체가 지원을 해야지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서체를 선택을 했어요. 아미 R이라는 서체인데요. 여기는 눌러보면 레귤러체밖에 없죠. 이 서체는 레귤러밖에 쓸 수 없는 서체죠. 하지만 앞서 본 이 서체는 레귤러 서체 외에도 여러가지 서체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컬러 지정이 여기서 가능하죠. 자, 컬러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컬러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컬러 종류를 바꾸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컬러가 텍스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컬러의 종류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그 컬러의 원색, 어둡기, 컬러의 밝기, 양쪽이 섞인 여러가지 변형된 컬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트와 사이즈, 컬러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사용법은 워드 프로세서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M자만 바꿔야 할 경우 M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서체를 바꾼다든지 또는 스타일, 크기, 컬러를 다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해당 글자만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이때는 내가 긁은 글자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글씨 모두에게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그때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긁을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무브 툴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팔레트를 엽니다. 그렇게 되면 타임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죠. 글씨를 쓰게 되면 그 글씨를 종이로 오려서 도화지 위에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타입 레이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개의 글씨를 얹어서 전부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글씨 전체에 대해서 조절하려면 여기 있는 타임 레이어에 글씨 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여기서 한 번에 고쳐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컬러 부분을 보시면 물음표가 나오네요. 자, 그것은 여기 있는 M 컬러만 색이 다른 색이기 때문에 하나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음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긁어서 컬러를 바꾸게 되면 자, 여기는 컬러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택 박스 없어졌죠? 그리고 컬러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바뀌어요. 자,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컬러 창을 닫게 되면 다시 선택 박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글씨 컬러가 어떤 색인지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했다가 컬러를 확인하고 다시 긁어서 변형을 하거나 하시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있는 타입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글씨만 바꿔줄 수 있는 팔레트를 열어서 거기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레이어만 선택한다고 해서 컨트롤 패널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팔레트를 열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캐릭터라고 있죠. 자, 캐릭터 열어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에서 타입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캐릭터 팔레트를 여시고 여기서 적용하는 여러가지 글씨에 대한 조절은 전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원하는 부분을 긁거나 하지 않아도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사이즈부터 조절을 해볼까요? 사이즈 조절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긁지 않아도 전체가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서체와 스타일 지정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행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 있는 글씨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글씨가 두 줄로 쓰여 있을 경우에는 줄과 줄 간격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에 커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아랫줄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줄을 더 엔터를 넘겨서 썼을 경우에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행간을 조절해 주게 되면 원하는 행간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처럼 아이콘에 마우스를 얹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좌우로 움직여서 눈대중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행간, 즉 줄 간격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자간이죠.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 간의 간격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0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고라고 하죠. 글씨가 위아래로 길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장평은 좌우로 넓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100%가 되겠죠. 옆으로 넓어지는 것은 장평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늘려주면 옆으로 넓적해지게 되겠습니다. 100%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드체라든지 또는 이태릭체 이런 것들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기준선 이동이 되겠죠. 자, 원하는 글씨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선을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아래쪽에 나오는 이 선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선으로부터 플러스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숫자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선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선 이동은 글씨마다 다 다르게 해서 물결 치는 글씨같이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물결 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광고나 전단 같은 곳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포토샵은 아주 간단하게 하겠지만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디자인 작업에 글씨를 쓸 때는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글씨를 이어서 쓸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에 써지게 되지만 여기 있는 이동 툴을 누른 상태에서 타입 툴을 다시 선택하고요. 다른 곳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입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죠. 자, 이거는 두 개가 별개의 레이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글씨를 쓰게 되면 이동 툴로 각각의 타입 레이어를 따로따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 레이어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이 타입 레이어의 위치를 전부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디자인 작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글씨를 쓰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진을 열고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한 장 열어봤는데요. 여기에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글씨 입력이 가능하죠. 자, 글씨를 입력을 했는데요. 글씨 컬러가 배경과 비슷해서 티가 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캐릭터 팔레트에서 컬러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컬러를 하얀색으로 주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컬러가 바로 적용되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 위치 바로 잡아주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본문 내용 같이 좀 더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로 또 빈 공간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도화지에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넘어가 있죠. 자,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타입 사이즈 아이콘 위에 커서 얹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잡고요. 여기는 커서를 이용을 해서 엔터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레이어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제목 레이어고요. 내용 레이어가 위에 있죠. 자, 이 내용 레이어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 있는 행간, 즉 줄 간격이 너무 넓은 것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 간격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줄 간격 같은 거 줄이실 때 한꺼번에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겹쳐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클릭해서 이동하시면서 간격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렬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왼쪽이 기준선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우측은 꾸불꾸불하죠. 자, 이때 정렬하는 방법은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P 부분에 가시면 패러그래프라고 있죠. 패러그래프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문단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 정렬이죠. 중앙을 누르면 중앙 정렬이 되고요. 우측 누르면 우측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으시면 우측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그럴듯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죠. 자, 텍스트가 들어가면 이미지가 훨씬 더 살아나게 되죠. 요즘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만 몇 자 넣어주더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별다른 디자인적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텍스트만 넣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포토샵에서 텍스트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텍스트를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포토샵 2024의 사진의 왜곡과 사이즈 변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완벽하게 수평을 잡아서 찍기란 굉장히 어렵죠. 막상 찍어놓고 보면 수평이 맞지 않아서 사진 자체가 불안정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사진을 임의로 왜곡을 시켜서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은 사진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단을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계단의 수평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상단과 좌측에 있는 자를 이용을 해서 안내선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자 안쪽에 클릭을 하신 다음 사진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하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가이드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선으로 현재 이미지의 수평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계단의 우측과 좌측을 보시면 많이 어긋나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을 보기 위해서 가이드선을 몇 개 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하나 꺼내고요. 아래쪽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디트에 가시면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요. 이 트랜스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있는 물체이거나 또는 선택이 되어 있는 물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백그라운드 상태죠. 레이어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바닥에 붙어 있는 백그라운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T를 해주셔도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에 물체가 얹혀 있을 경우에는 컨트롤 T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죠. 자, 이 바운딩 박스가 나와야지만 에디트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여러 가지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닥에 붙어 있는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지만 컨트롤 T 단축키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에디트의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A로 전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트랜스폼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나 로테이트를 이용을 하지 않고 디스톨트를 이용을 해서 왜곡을 시켜서 기울어진 사진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디스톨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의 코너 부분을 잡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를 잡고 위로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요.
여기 있는 코너 부분만 움직이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사진이 왜곡이 되게 되겠죠. 수평이 맞는 사진일 경우에는 왜곡이 되겠지만 이미 왜곡이 돼 있는 사진일 경우에는 바로 잡힐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기울어져 있던 이 계단들이 전부 바로 서게 되죠. 자, 다시 아래쪽을 잡고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진을 바로 잡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벽돌을 보면 안쪽으로 몰려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안내선을 꺼내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자 내부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내면 이번에는 세로 가이드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벽돌선을 바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러면 기울어져 있던 벽돌선이 바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평선이 약간씩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평선을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아줬어요. 자, 다 마무리가 됐으면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안내선을 없애도록 할까요? 안내선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게 되죠. 자, 안내선을 잡고 그림 바깥으로 완전히 빼줍니다. 그러면 안내선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완전히 안내선을 없애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D 하시면 선택이 해제되겠죠. 자, 이제 왜곡을 시킴으로써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빈 공간들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크롭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롭 툴은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놓고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크롭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을 자를 수 있는 조절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상단 변을 잡고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을 없애주고요. 자, 또 아래쪽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안쪽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잘려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어져 있던 계단들이 전부 바로 잡히고요. 우측에 있던 기울어진 담도 전부 바로 잡혀졌죠. 자, 원상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파일에 리버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로 돌려주게 됩니다. 리버트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원상태로 돌아갔죠. 자, 지금은 많이 기울어져서 사진 자체가 불안해 보이는데 수정된 사진을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수평과 수직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불안정해 보이는 삐뚤어진 사진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경우는 세로가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죠. 수평 부분은 일부러 한쪽을 가까이 찍고 나머지는 멀리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실점으로 모이게 돼서 사진을 찍은 의도상 수평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요. 세로 부분, 즉 수직 부분은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둥도 기울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죠. 자, 이런 것들도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내선을 꺼내서 수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어긋나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많이 어긋나 있네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A 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트랜스폼의 디스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절점 바운딩 박스들이 나오죠. 자, 이제 바로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기둥부터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기둥이 바로 잡히죠. 자, 그 다음 여기 집 기둥도 바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좌측을 더 당기면 여기 있는 기둥이 좌측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기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좌측에 있는 기둥이 또 조금 밀려나죠? 자, 이건 또 바로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수직이나 수평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의 경우는 좌우측을 기울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굴뚝이 약간 왜곡돼 보이고요.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문 같은 것들도 약간 왜곡돼 보입니다. 이때는 우측 코너를 잡고요. 약간 더 위쪽으로 올려주겠죠. 자, 그럼으로써 기울어진 이 굴뚝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자, 됐네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안내선은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빈 공간도 없애줘야겠죠. 이번에도 여기는 크롭 툴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울어진 사진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리버트 합니다. 자, 완전히 기울어져 보이죠? 하지만 에디트에서 언두 해주시게 되면 사진의 수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진의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꼭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 부분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왜곡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진 자체가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의 가이드선을 또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평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사당이 약간 돌아가 있죠.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땅과 수평으로 두지 않고 약간 우측으로 기울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왜곡이 아니고요.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회전의 경우도 디스톨트를 조절할 때처럼 레이어에 올라가 있거나 또는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레이어가 아니죠? 백그라운드죠? 저 똑같이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A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T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트랜스폼에 가시면 여기에 로테이트라고 있죠? 자, 이 로테이트는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180도, 시계 방향, 반대 방향 90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로테이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로테이트 하신 다음 마우스를 변에 있는 포인트 근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사진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안내선을 보시고 그 안내선에 맞춰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얀색 부분이 사방으로 나오게 돼요. 자,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조금만 축소를 할까요? 자, 이럴 때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상단, 좌측, 우측, 하단을 전부 잘라줘야 되겠죠. 자, 크롭 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변을 내려주고, 자, 우측도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하단 쪽도 움직여주고, 좌측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이 하얀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서 본 기울어진 사진이 바로 잡히게 되겠죠. 리버트 해볼까요? 자, 완전히 기울어져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수정이 된 것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꼭 바로 잡아주도록 하세요. 사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수직과 수평이죠.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바로 잡아주고 디스톨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왜곡된 사진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메뉴가 있죠. 이 이미지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려있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수정하거나 작업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또는 SNS에 올릴 겁니다. 자, 그것은 전부 사진을 어디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전부 화면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단위를 픽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화면은 무조건 픽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화면, TV 화면 모두 종이가 아니죠. 화면이죠. 이럴 경우에는 전부 픽셀 단위로 사이즈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SNS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 1600, 세로 1200 사이즈를 해주세요 라든지 풀 HD 사이즈를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경우 가로와 세로를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걸 하는 이유는
사진의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3954에 3024 사이즈인데요. 이때 이미지 사이즈는 34메가죠. 자, 그러면 이것을 FHD 사이즈로 줄여볼게요. 1920 가로가 1920이면 FHD 사이즈죠. 자, 어때요? 이미지의 용량이 8메가로 줄었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죠? 용량이 커지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업로드 하실 때 사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는 이 이미지의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서 용량을 줄여주셔야 되겠죠. 자, 가로가 1920일 때 풀 HD고요. 가로가 1280이면 HD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HD나 풀 HD를 가장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2K, 4K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사진을 프린트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해상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레솔루션, 즉 해상도라는 것은 1인치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느냐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72dpi가 기본입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1인치 1인치 안에 픽셀이 7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프린트는 150이고요. 인쇄를 할 때는 300이죠. 자, 그런데 뭐 인쇄까지 하실 일은 없으니까 주로 프린트를 많이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150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150을 줬을 때의 문제는 여기 있는 픽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1인치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이 있었는데 1인치 1인치 안에 150개를 넣으라고 하니까 의미 없는 픽셀을 늘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의미 없는 픽셀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할 텐데요. 화면에서 이 사진을 확인한다 할 때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가로와 세로, 즉 위드와 하이트 값만 여러분이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미지의 용량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위드 값을 일단 외워두세요. 3954죠. 자, 그 다음 해상도를 150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늘어났죠. 이걸 다시 3954 원래 픽셀 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픽셀을 누르시고요. 센티미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이즈는 가로 66cm, 세로 51cm의 사진을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지만 프린트를 하는 것은 종이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하는 공간과 프린트하는 재료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고쳐주셔야지만 정확한 사이즈와 깔끔한 사진을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왜곡된 사진을 바로 잡는 방법과 사진의 크기와 프린트할 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은 실제 포토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에 배우는 포토샵 2024 이번 시간은 20분 투자로 포토샵 2024의 레이어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레이어 기능이죠. 작업을 할 때 레이어 없이는 작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레이어는 포토샵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익혀 놓아야 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익혀 두신다면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을 익히실 때도 좀 더 쉽게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 팔레트를 여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도화지를 얹어 놓은 거죠. 자, 도화지 사이즈는 파일에서 뉴 들어가시게 되면 원하는 사이즈의 도화지를 꺼낼 수가 있죠. 포토, 프린트는
인치나 센티미터 단위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도화지를 꺼낼 수 있는 것이고요. 웹, 모바일, 필름 앤드 비디오는 화면상에 보이는 픽셀 단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새로 생성한 백그라운드 도화지가 내가 작업하는 그림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겠고요. 자, 이 위에 얹는 모든 것은 이제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자, 포토샵에는 브러쉬 기능이 있죠. 이 브러쉬는 여러분이 도화지에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브러쉬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칠한 그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죠. 자, 여러분이 실제 도화지에다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죠. 이미 도화지에 칠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붓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버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죠. 자, 포토샵에서는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얹는 겁니다. 자, 이 레이어 팔레트의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자,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격자 무늬로 된 새로운 레이어라는 것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 그림을 나중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투명 아크릴을 하나 얹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투명 아크릴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레이어가 지금 선택되어 있다고 회색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투명 아크릴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이동 툴로 그 투명 아크릴을 들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도화지에 직접 그려버리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레이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있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없어지고 또 기본 도화지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되게 돼요. 이 경우는 타입 레이어라고 부르죠. 자, 글씨도 도화지에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위에 투명 아크릴을 얹고 글씨를 오려서 그 위에 얹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글씨만 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종이를 이 글씨 모양대로 오려서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고 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타입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은 전부 레이어를 활용하게 돼요. 자,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뭐죠? Alt, Delete 하면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가 선택 구역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선택 해제, Ctrl D 합니다. 자, 지금 어디에 도형을 그렸죠? 도화지에 그린 게 아니고요. 위에 레이어에 그렸죠. 자, 그 얘기는 들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투명 아크릴판을 또 하나를 얹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Alt Delete로 또 색을 넣었어요. 자,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제 아래쪽에는 책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이렇게 기본 도화지가 얹혀 있고요. 그 위에 투명 아크릴을 하나 얹었는데 그 아크릴 위에 또 하나를 얹었죠. 자, 이 레이어는 내가 원하는 만치 계속 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화지 위에 여기 있는 초록색 사각형이 얹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빨간색 사각형이 얹혀 있죠. 자, 어느 게 위에 있죠? 빨간색 사각형이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초록색 사각형이 있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빨간색 사각형에 가려서 초록색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자, 당연히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완전히 덮을 수도 있겠고요. 바깥으로 빼주면 두 개의 사각형이 다 보이게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가 0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레이어 1이 1층,
레이어 2가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레이어를 구분하는 것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이렇게 얹는 거죠. 그러면 가려서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이게 레이어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또 컬러를 다른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딜리트로 색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얹혀 있어요. 이동 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동그라미 파란색 도형을 들고 움직이면 어떻죠? 전부 다 가리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 파란색이 제일 위에 얹혀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걸 다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색종이를 순서대로 오려서 얹었을 때 보이는 모양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레이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빨간색 사각형이 여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위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선을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킨 다음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되죠.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니까 가려서 파란색 동그라미가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빨간색 이 부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잠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레이어 앞쪽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죠. 자, 이게 눈이에요. 여기 있는 눈을 꺼줍니다. 클릭해 주시면 잠시 가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 위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잠시만 가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용하게 되겠죠. 자, 다시 눈을 누르면 켜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레이어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 개념이 없으면 포토샵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사과 사진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사과를 옆에도 하나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동그라미 선택 툴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내가 원하는 물체를 포토샵이 알아서 판단해서 선택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사과 위로 마우스를 얹어 볼게요. 그러면 테두리에 분홍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옆에 사과로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또 분홍색 테두리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한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이 바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자리는 비어지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사진에서 선택 구역을 가위로 오린 다음 들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겠죠. 자, 저는 여기 있는 사과는 그대로 있고 똑같은 사과가 옆에 또 하나가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복사해서 붙여주면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V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우측에 있는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없던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기면서 지금 복사해서 붙인 그림이 올라가 있죠.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였기 때문에 동일한 곳에 붙어서 그림상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에는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물체가 복사돼서 얹혀 있는 거죠. 자, 이동 툴, 무브 툴로 여기 있는 사과를 들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개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만약 레이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가 없다면 이 사과가 여기에 다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가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과를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또 복사를 해줄게요.
또 선택해서 복사할 필요 없이 레이어 자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투명 아크릴판에 얹혀있는 이 사과, 이 자체를 복사하는 거죠. 자,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는 플러스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레이어가 레이어 1 카피라고 해서 하나 더 생겼죠. 자, 지금도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들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물체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합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합성할 때는 레이어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하나의 그림에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 외에 여러 개의 그림 사이에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과를 여기 있는 손 위에 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자, 이 레이어를 다른 그림으로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를 한 다음 옮길 그림의 탭 위로 얹습니다. 그러면 해당 그림이 활성화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에 손을 놓지 말고요. 레이어를 그대로 들고 그림 위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원래 그림에는 그 레이어가 그대로 있고 지금 옮긴 그림에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림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과가 너무 크죠? 사과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럴 때는 해당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누릅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왜 사과만 바운딩 박스로 나오죠? 지금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투명 아크릴판 위에 물체는 사과밖에 얹혀 있지 않죠. 그래서 사과만 조절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전체 그림이 있을 경우에 컨트롤 T를 해주게 되면 전체가 선택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채워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빈 공간이 있고 물체가 얹혀진 상태에는 컨트롤 T 해주시게 되면 그 레이어에 있는 물체만 조절할 수 있는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과도 컨트롤 T 해주시게 되면 사과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마우스를 코너에 얹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을 잡고 원하는 곳에 얹어줄게요. 자, 확정이에요. 이 상태로 저장할 겁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쉽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본 다양한 사진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새와 지금 여기 토마토가 담겨 있는 접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새를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선택을 한 다음 컨트롤 C 하셔서 복사해서 여기 있는 토마토 접시 위에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들고 움직일 필요가 없이 컨트롤 C를 한 다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새가 토마토 위에 날아오는 이런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죠. 컨트롤 T 하신 다음 사이즈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확정합니다. 자, 아주 재밌는 다양한 사진들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레이어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토샵을 배우실 분들은 레이어는 무조건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시청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